화려한 조명과 꽃향기가 가득한 결혼식장. 그날은 67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녀의 딸이 세계적인 도시락 체인 대표가 되어 외동딸의 결혼식을 최고급 호텔에서 올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하시는군요. 신랑이 대기업 임원이라면서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제 딸 하늘이는 흰 웨딩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꽃길을 걸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반짝 터졌고 제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저분 누구시지? 날카로운 하객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식장 구석, 기둥 뒤에 서 있는 여자, 낮고 빛바랜면 티셔츠에 구김 가득한 폴리에스터 치마, 때가 다 누렇게 변한 낡은 운동화까지, 머리는 흰 새치가 그대로 드러난 채 대충 묶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와 샤넬백을 든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동네 청소 아주머니가 잘못 들어온 것처럼 눈에 확 띄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소곤소곤 귓속말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요. 세계적인 도시락 체인 대표인 제 위치에 걸맞게 열린 호화로운 결혼식장에서 명품 가방과 주얼리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저 때 묻은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찰나 5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지하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화려한 한옥마루에서 인형 놀이를 하던 그 아이. 제 어머니가 일했던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던 그 집의 귀한 따님이었죠. 국민학교 시절 엄마가 하녀 살이하던 그 대저택에 살던 화려했던 지아가 지금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화사하던 볼이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제게 다가와 한마디도 없이 쪽지 하나를 제 손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고개를 흔들더니 황급히 뒤돌아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 사진 찍으셔야 해요. 사회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쪽지를 급히 핸드백에 넣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내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턱시도를 빼입은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허리 굽혀 인사할 때도 딸아이가 꽃다발을 안기며 엄마 행복해라고 속삭일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화려한 리무진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텅 빈 결혼식장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 그 남자. 제 딸을 속였던 놈입니다. 막지 않으면 또 누군가 울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웨딩홀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띠링.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잘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엄마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제주도. 출국. 신혼여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딸이. 내 전부인 하늘이가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50년 전 부잣집 딸이었던 지아가 왜 이런 쪽지를 혹시 오해일까? 아니면 나를 질투해서 모함하는 걸까?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달그락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쪽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전화 신호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혹시 지안이 나야. 서윤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정적. 그리고 나지막한 한숨 소리. 알아볼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5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 2시. 내가 살고 있는 구로동으로 와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러주는 지아. 주소를 메모하고 나서 저는 내일 볼게.
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진득한 검은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 시계는 제가 처음 김밥집 열 때 산 것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지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나요? 하녀의 딸에서 세계적인 대표가 되기까지 부잣집 다락방 한 구석에서 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66년 국민학교 1학년 친정엄마는 지안의 집하녀였습니다. 저는 부잣집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반질반질한 대리석 마루, 번쩍이는 유리 창문, 그리고 텔레비전까지 지안은 매일 새 옷을 입고 하얀 우유를 마시고 맛있는 과자를 먹었습니다. 예. 서윤아, 이거 먹어볼래? 엄마가 미국에서 사오신 초콜릿인데 때로는 친절했습니다. 몰래 초콜릿도 나눠주고 인형도 빌려주었지요. 하지만 그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의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야, 너네 엄마는 우리 집 하녀잖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하녀 딸이야.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아이들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수근거림, 그 시선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3살 때 주인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녀 딸년이 이제 다 컸으니 아가씨들 보는 앞에서 좋지 않다. 당장 나가짐이라고는 고작 손때 묻은 양은 도시락과 해진 고무신 한 켤레. 엄마와 저는 마포 달동네 반지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부르르.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내일 오후에 제주도 도착해요. 신혼여행 너무 좋아요. 딸의 밝은 목소리, 제 심장을 짓누르는 그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고요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치통 하나, 오래된 양념장 몇 첫 김밥집 열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잣집에서 쫓겨난 후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녀 대신 이 집 저 집 다니는 파출부가 되었고 저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5의 직장 동료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꿈 많은 남자였지요. 언젠가는 우리 가게 하나 낼 거예요. 당신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결혼 5년 만에 첫 아이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고 마침내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첫 기침 소리가 들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5살 딸아이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30대 초반에 시작한 김밥 장사.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김을 굽고 계란을 부치고 손가락이 터져도 쉴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이나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게 딸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절대로 김밥집이 프랜차이즈가 되고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로 나가게 된 건 모두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인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위험하다고요. 안 돼. 벽에 걸린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학식 날 빨간 리본 달고 환하게 웃는 모습.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과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기뻐하던 순간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야 했습니다. 야간 등만 켜진 거실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물건 하나. 37년 전 김밥집 시작할 때 써온 첫 김밥 칼이었습니다. 손잡이는 닳았지만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정말 진짜인지 실수 없이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속 메모 속의 내용이 허튼 소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김밥을 말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높은 빌딩. 화려한 네온사인. 제가 읽어온 세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하의 낡은 옷. 마른 손. 창백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부잣집 딸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내 딸의 결혼식에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67.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하녀의 딸이 아닌 세상을 정복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지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창가에 앉아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아와의 약속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딸의 결혼식 날. 왜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날 아침, 지아를 만나러 가기 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종이 상자 하나.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구슬 몇, 국민학교 성적표, 그리고 해진 고무신 한 짝. 그 고무신을 신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66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겨울이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고무신 잘 벗어놓고 들어와. 오늘 아가씨네. 아버지 생일 잔치라 손님 많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무신을 대문 밖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고기를 굽는 냄새, 과일을 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 이거 좀 갖다 드려라. 지아 어머니가 건넨 과일 접시, 수줍은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직 원피스에 하얀 러플 양말을 신고 머리에는 빨간 리본을 달고 있었지요. 여기 과일이요. 접시를 내려놓자 손님 어른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네 아이지 옷이? 그게 뭐니? 누군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낄낄대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급히 부엌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서윤아, 왜 부엌에서 빈둥거리고 있어? 빨리 설거지나 도와라. 엄마의 다급한 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방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서윤이 좀 잠깐 놀다 가도 돼요. 새 인형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인 아주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놀다 와. 주인 아가씨 귀찮게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것 봐. 미국에서 온 바비 인형이야. 가격이 우리 집 한 달 식비의 인형의 금발 머리카락을 비껴주던 지아가 인형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너도 좀 가지고 놀래. 근데 망가뜨리면 안 돼. 이거 비싼 거니. 처음으로 그렇게 화려한 인형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예쁜 원피스, 하이힐까지 신은 발. 와, 예쁘다. 그때였습니다. 지아의 사촌 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왜 하녀 딸애한테 그 비싼 인형을 만지게 해? 더러워지잖아. 인형을 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묻은 더러움이 인형에 옮을까 두려웠습니다. 지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인형을 낚아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윤이는 하녀 딸이 아니야. 내 친구란 말이야. 아, 마지막 단어는 점점 작아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 눈동자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같은 세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인형의 예쁜 드레스 한 벌을 슬쩍 빼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따 엄마 없을 때 우리 부엌에서 만나서 인형 옷같이 만들자. 아무도 모르게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드레스를 건네며 미소 짓는 지아의 표정에는 진정한 우정과 함께 그 우정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슬픈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 구석에 숨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해요?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가난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국민학교 입학 후 지아와 저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우리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지아는 항상 새 학용품, 새 책가방,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반으로 잘라 쓰고 학용품은 언제나 중고품이었습니다. 공책은 형편없이 얇았고 지우개는 잘라서 반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크레파스는 남의 것을 빌렸을 때가 많았지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급 우산을 폈고 저는 머리에 책가방을 얹고 뛰었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는 길가에서 왕창 넘어져 책과 공책이 모두 물에 젖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꼴이 왜 저래 흙탕물 세수했냐. 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 순간 미안함이 스쳤지만 곧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길. 지아가 몰래 건네준 손수건을 주머니에 꼭 쥐었지만 그날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졸업을 앞둔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예. 서윤이가 이제 다 컸으니 다른 데로 가야겠. 내 엄마도 이제 여기서 일 못해. 주인집 어른의 말씀에 엄마와 저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는 고장량은 도시락, 나의 찐, 비누, 그리고 입던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왜 가야 해요? 엄마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내가 지아한테 뭐 잘못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도 이제 처녀가 되니 같은 또래 하녀딸이 있으면 좋지 않대. 마지막으로 본 지아의 얼굴은 창문 너머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지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2번 다시 발걸음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다락방을 나오며 고무신 한 짝을 놓고 왔습니다. 거짓골로 쫓겨나 달동네로 향하던 그날, 제 마음에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반쪽만 남았습니다. 고무신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회상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그때의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옛날 고무신처럼 낡고 초라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오늘 지아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녀의 딸이 아니니까요. 지아를 만나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한 빌딩에 제 이름을 건 회사가 있었습니다. 박서윤 도시락 체인. 전 세계 1,005점 돌파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득 그 시절까지 떠올랐습니다. 1988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던 남편의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대 다시 오래요. 결과 상담을 해야 한대요. 그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3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건 5살 딸아이와 빚더미 뿐이었지요. 장례를 치른 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빈 밥그릇을 정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딸아이의 책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슬픔을 삼키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3달치 생활비뿐. 그 후에 삶을 계획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가계부를 보고 있는데 문간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장례식 원피스를 아직 갈아입지 못한 모습이 어린데도 어쩐지 어른 같았습니다. 하늘아, 깼니? 엄마는 그냥 내일부터 무얼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 없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붉어진 눈으로 묻는 딸아이의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할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돈도 없는 30대 초반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아이 있으면 안 써요. 애 아프면 누가 일해요? 취직 거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구석 허름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 임대 종이를 보았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떠오른 건 김밥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김밥 말기. 하녀 살이하며 부잣집 손님 접대용 김밥을 수백 번은 말았던 솜씨였습니다. 은행에 남은 돈을 털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사채까지 써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윤이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첫날은 참담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부치고 김을 굽고 시금치를 데치고 손가락이 터져가며 만든 김밥 100줄. 그런데 그날 판매량은 고작 30줄이었습니다. 마감이니까 싸게 가져가세요. 절반 가격에요. 퇴근길 직장인들에게 외쳤지만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은 일은 줄의 김밥을 바라보며 핏기 없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요? 기대에 찬 따라 이 얼굴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좀 힘들었어. 하지만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날 밤 남은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서윤이네 도시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지요.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쌀을 정성껏 씻고 적당히 불려 밥맛을 살리는 정성.
고르고 고른 진짜 참기름의 향, 딱 알맞게 익힌 밥의 촉촉함. 아줌마,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 내일도 와야겠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그 손님이 입소문을 내주었는지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어머, 서윤 씨 이 김밥을 도시락으로도 팔면 안 될까요? 애들 학교 소풍 갈 때 싸주고 싶어서요. 주부 손님의 한마디가 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시락 포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 학교 단체 주문, 근처 회사의 회의용 도시락까지 1년 만에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전교 1등 했어. 감사하게도 하늘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딸을 보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서윤이네 김밥은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5평 가게는 15평으로 확장했고 직원도 3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절대로. 이 한 문장이 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김밥 가게가 조금씩 자리 잡자 저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지역 상공회의소 여성 창업교실에 다니며 경영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발표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 단계씩 성장했습니다. 서윤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꿈을 물려주고 싶어서요. 그곳에서 만난 멘토윤 대표님은 제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김밥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하녀의 딸에서 사장이 된 당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응원할 겁니다. 그 조언대로 하녀의 딸, 정직한 맛을 만들다라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었고 맛과 정성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최고급만 사용했고 김밥을 싸는 방법도 표준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투자할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의 손에 제 가게 이름을 맡긴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이제 고등학생,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면 더 큰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맛은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모두 동일하게. 이런 뚝심과 철학이 있었기에 투자자들도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유통업계 전문가 송 팀장님은 식자재 공급망을 효율화해 주었고 금융권에서 온배 부장님은 투자 유치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서윤이네 도시락 1호점이 문을 열었고 3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듬해 3호점, 5호점, 10호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딸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서윤이네 도시락 50호점 오픈 행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딸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우리는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딸의 혁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들이 있었기에 서윤이네 도시락은 처음 5년 만에 50호점, 15년 만에 500호점, 30년 만에 0호점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딸 잘 큰 거?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새벽에 쌀 씻던 손, 김밥 많은 소리, 첫 월세 내던 날의 설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명품 정장, 진주 목걸이, 화려한 반지, 그리고 붉게 물든 입술. 이제 나는 정말 하녀의 딸이 아니야. 거울 속 제 눈빛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옛날 다락방에서 몰래 울던 소녀가 살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아도 그럴지 모릅니다. 화려했던 부잣집 딸에서 이제는 남루한 모습이 되었다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고운 인형을 가지고 놀던 소녀가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가올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아가 살고 있다는 주소는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구로동 달동네 골목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원룸.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 3층 끝방 앞에 섰습니다. 차마 손이 올라가지 않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 옆에 이지아라고 쓰인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2번, 3번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아야, 불러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제가 50년 전에 알던 지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름진 볼,
처진 눈꺼풀, 그리고 곳곳에 번진 검버섯. 들어와.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색이 바랜 이불,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몇 가지 채소들.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져 있었습니다. 앉아. 낡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왜? 우리 딸 결혼식에 온 거야. 지아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지냈니? 서유나 오랜만에 듣는 어린 시절 이름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보다시피 난 대표가 됐어? 지아는 흐린 눈으로 웃었습니다. 알아. 널 찾기는 쉬웠어.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자주 나오니까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지아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고 결혼식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된 거야? 지아는 낡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들, 젊은 시절 화려하게 웃고 있는 지아와 남편, 딸. IMF가 우리 집을 삼켜버렸어. 그때의 이야기가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었잖아. IMF 때 회사가 부도났어. 모든 재산이 날아갔지. 급한 대로 남편 사업으로 버텼는데 그마저도 망했어. 빚쟁이들이 우리 집 가구까지 다 가져갔어. 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지아는 가방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과 양복 입은 남자. 우리 딸, 보람이야. 사진 속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 딸의 신랑, 최강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년 전이야. 우리 보람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했어. 하지만 결혼식 2달 전, 보람이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빼가더니 잠적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꾼이었어. 결혼을 빙자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일로 보람이는 우울증에 시달렸어. 그러다 자살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히지 않았지. 그런데 한 달 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봤어. 뒤를 밟았더니 지아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남자와 제 딸 하늘이가 찍힌 약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내 딸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내 딸이 우리 보람이처럼 되면.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식장에 갔어.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라도 지르려고. 하지만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널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50년 전 우리 집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대표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그 결혼식장에서 소리칠 수 없었어. 지아의 꼿꼿했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초라한지.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손은 제 손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대신 쪽지를 썼어. 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아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증거야. 사기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 딸 보람이 통장 내역서 사본이야. 경찰에 제출했던 것들.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방 한쪽에 걸린 작은 유니폼 가운을 가리켰습니다. 딸 따라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천 번이 들었지만 그놈 찾아서 딸 원한 풀어줘야지 생각하고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남의 집 파출부로 살고 있어. 하루 4곳의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해. 그래도 월세는 겨우 낼 수 있으니 다행이야. 한때 피아노 치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있다니. 지아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흐려진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나. 내가 너한테 인형 안 준다고. 넌 우리랑 급이 다르다고 했던 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여 딸이 대표가 되고 부잣집 딸이 파출부가 되다니. 지아의 슬픈 웃음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어릴 때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이렇게 우리 딸을 구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두 소녀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지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 딸은 구해줘. 우리 보람이처럼 되지 않게. 차에 오르자마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 결혼의 전과 오범, 수억 원의 사기 피해, 여러 여성들의 진술. 손이 떨려왔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늘아, 신혼여행 어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돌아오면 꼭 엄마 집으로 와줄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딸을 구할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 부부가 제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아가 준 증거 서류들과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딩동초, 인종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와 사위 최강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 사위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니 지아의 딸 보람이가 떠올랐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딸은 신혼여행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해변에서의 추억, 맛있는 음식들, 함께 본 아름다운 예물까지 그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아, 식사 후에 이야기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과 사위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줄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한 여자분이 찾아왔었어. 사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준 것이 있어? 지아가 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 씨? 당신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죠? 사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 좀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평생 써본 적 없는 분노의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아, 열어봐. 딸이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사위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피해자 진술서, 은행 기록, 공소장 사본. 네. 이게 뭐예요?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사위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아의 딸, 보람이의 사진과 사망 증명서였습니다. 이 여자는 강민 씨가 3년 전에 결혼하겠다고 속였던 여자야. 돈을 모두 가로채고 도망쳤. 결국 이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살했어. 딸이 서류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어머니가 결혼식에 찾아온 거예요.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강민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위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늘아, 이건 다 날조된 거야.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했어. 이 모든 자료가 진짜라고. 너는 지금까지 5명의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 그중 한 명은 목숨을 끊었고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딸이었어?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었죠. 사위의 차가운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윤이네 도시락 대표님, 외동딸이라니. 월척이었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했는데. 회사 지분이요.
서윤이네 도시락 지분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했어요. 아, 이제 와서 들켰네. 진짜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뭐였어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냥감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자식 딸이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사위에게 내던졌습니다. 물이 사위의 얼굴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딸은 오열하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쿠션, 심지어 결혼식 사진 액자까지. 야, 진정의 비즈니스였다고. 비즈니스 돈 때문이라고 사위가 소리쳤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저의 모든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녀의 딸에서 시작해서 야채 다듬다 손가락 터지던 날들, 밤새 김밥 마느라 잠 못 이루던 시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에 일어나 딸 도시락부터 챙기던 그 모든 세월. 딸이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버텨낸 것은 딱 하나. 내 딸 하나 때문이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장난감으로 생각한 널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위는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 표정이 더 역겨웠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비즈니스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 이러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보면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합의는 법정에서 해? 제가 말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경찰 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지하의 자료와 함께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최강민 씨, 사기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경찰관 1명이 증거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협조하시죠.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뻔뻔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사위는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뒤돌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정말 널 입 닥쳐요.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룩진 눈으로 서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더 이상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당신은 내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사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사위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엄마 친구가 알려줬어. 엄마 친구요. 국민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야.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우연히 다시 만났지.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걸 말할 시간은 나중에 있을 거야. 지금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딸은 어린 시절처럼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흐느끼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녀의 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은 설령 상처를 입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엄마는 알아.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딸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 모녀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잖아. 그날 밤, 딸은 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악몽을 꾸던 날처럼요. 저는 옆에 누워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고마워요. 잠결에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아닌, 오직 모성의 그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강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원에서 결혼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딸은 그 모든 과정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하지만 서서히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딸과 함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친구분, 다시 만났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직 그럴 용기가 없더라. 만나봐요. 엄마,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야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지아를 다시 만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운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옛날, 지아가 저를 하녀의 딸이라고 놀렸던 그 아픔도, 어머니와 함께 쫓겨났던 그 서러움도 이 순간만큼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선물이요. 그래? 지아. 아니, 내 친구에게 줄 선물. 결혼 사기 사건이 있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사위, 아니, 그 사기꾼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저와 딸은 평소보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1001호점 오픈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일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됐잖아요. 도시락 체인 1001호점 돌파 기념으로 특별한 1001호점을 내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일로 미뤄두었죠. 요즘에야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 어떤 콘셉트로 할지 고민 중이야.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매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던 딸이 문득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아 이모님께 찾아가 보는 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딸과 함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지아 얘기를 했었지요. 그때 만나봐요. 엄마, 그분께 고맙다고 전해야죠. 라고 했던 딸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일을 마치고 지아가 살던 구로동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지아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지아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옆방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파출부 아줌마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어. 길에서 쓰러졌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구로 성심병원이라는 답을 듣고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지아를 찾았지만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512호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지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더 깊어진 주름, 팔에 꽂힌 링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지아야. 지아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지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과로래.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 말로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당분간 일 못하게 됐어. 심장이 저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은 괜찮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은 구하지 못했는데 다행이야. 내 딸은 구했으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파출부로 나가야지. 병원비에 월세, 빚도 있고.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회사 1001호점 설계도야.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1001호, 왜 이걸 내게 보여주는 거야?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가 운영했으면 해서.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 1001호점. 네가 운영해줬으면 해. 위치는 우리 옛날 국민학교 근처로 잡았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야.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의 참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도 이미 계약해뒀어. 지금 그 구로동 원룸은 너무 멀잖아. 매장 운영하기 편하게 가까운 데로 옮기는 게 어떨까? 매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야. 오늘부터 그곳이 내 집이 될 거야. 한때는 대저택에 살았던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지아는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농담하지 마. 서윤아, 난 그럴 능력도 없고 가르쳐 줄게.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말이야. 네, 이름으로 차릴 거야. 지안의 도시락으로.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국민학교 때 내가 그랬지. 넌 우리랑 급이 달라. 라고. 땐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우린 그냥 두 명의 어머니야. 딸을 가진 두 여자. 지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잖아. 이건 내 마음이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제안이야. 지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59년의 세월이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고마워. 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아는 퇴원했고 저희 회사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말기, 도시락 조리법, 매장 관리 방법까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놀랍게도 금방 익혀갔습니다. 역시 부잣집 딸이라 손재주가 좋네. 제가 농담을 했고 지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녀 딸이 더 손재주가 좋은데 뭘?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마치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지안의 도시락 1001호점 오픈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직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 딸 하늘이까지. 테이프 커팅식을 앞두고 저와 지아는 가게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떨려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더 이상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편하네. 지아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지아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 가게 이름 내가 직접 썼어.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지안의 도시락, 서윤이네 도시락, 1001호점,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끝내 부서지지 않은 우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의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국민학교 때 기억나. 운동장에서 내가 네 도시락 뚜껑 열어서 훔쳐 먹었잖아. 기억해. 네가 귤반 쪽을 도시락 안에 넣어줬지. 이제는 같이 도시락을 만드는구나. 우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테이프 커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자, 나가볼까? 가게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딸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엄마 지아 이모 지아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아 이모라고 부르고 싶대. 난 좋다고 했지. 지아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저는 조용히 한쪽에 서서 지아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한 일이에요. 딸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야.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들이 무너질 때 손 내미는 사람이었네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가? 난 그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첫날 영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지아와 저는 가게 앞 작은 평상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었어, 서윤아. 도시락이 다 팔렸다니까. 지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내가 장담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너한테 한 말 정말 미안해. 지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 꼭 말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람의 가치가 태어난 집안이나 부모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넌 하녀의 딸이 아니라 그냥 서윤이었어. 내 친구.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지아야.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네가 뭐가 너희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잖아. 어쩌면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았을지도 몰라. 지아는 웃었습니다. 우린 참 바보였구나. 그래. 반세기 늦은 우정이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야.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네가 다시 나타나줘서 고마워. 별이 뜨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만날 수 있겠네? 이렇게 술자리도 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녀 살이하며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딸도 지켰고, 오래된 친구도 다시 만났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지안의 도시락 1001호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우정이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두 소녀가 반세기를 돌고 돌아 다시 손을 잡은 이야기. 끝내 부서지지 않은 우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